BTV 동지의 파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작년에 했던 반전 영화 베스트에 이은 스포 대방출 시간이죠. 바로 21세기 라스트 씬 베스트 7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프닝 베스트를 한 적도 있고 반전 베스트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용점정하는 그런 기획이 오늘이 아닐까. 대장정의 마무리. 뭐라고 할까요? 연출의 측면에서. 영화 미학적으로. 네, 영화 미학적으로 탁월한 라스트 씬. 네,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훌륭한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끝나고도 여운이 시게 와서 못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막 허우적대는. 오늘 이 기획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획도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다음 사실상 스포일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오늘 영화를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영화의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스킵해 가시면서 보신 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실화죠. 네. 조던 벨포트라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감옥까지 갔다 온 어떤 그 사기랑 관련이 되어서 그런 한 인물의 얘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냥 쾌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지멋대로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끝이 안 좋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걸 다루고 3시간이나 있죠.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쾌락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타락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와,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끝까지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게 라스트 씬을 위한 거대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빌드업이, 라스트 씬은 거의 한 1분 되나요? 1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탁월한 라스트 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극 중에서 이제 중계를 하는 중개인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거대한 부를 누리고, 그 속에서 마약도에 탐닉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되고 출소를 하게 되죠.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됐으니까 뭘로 먹고 사나 하면 과거 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 강사, 동기부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로서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훌륭한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청바지에다 양손을 찌르놓고 나오자마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한숨간 이렇게 푹 쉬고 나더니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 청중들은 꽉 찼고,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남자 한 명한테 이렇게 딱 가서 펜을 주죠. 나한테 팔아봐라. Sell me this pen,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펜 한번 팔아봐라 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어차피 세일즈 강의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주워 섬기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연달아 팔아보라고 말을 해요. 그 세 번째 남자가 주저리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는 순간 카메라가 그들을 벗어나서 뒤에 있는 그 청중들을 쫙 비치는데, 이 청중들은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의 그 지긋지긋할 정도의 긴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순간을 이 남자를 비웃으면서 보게 됩니다. 왜 비웃냐면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나는 저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어. 돈은 없지만.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이 펜을 팔려고 하고 카메라로 그 뒤에 청중을 비추는 순간, 사실상 스크린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스크린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관객석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익명의 영화 속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엑스트라들이 쫙 초롱초롱 눈을 비치고 있을 때 사실상 거기에 내가 앉아있는 거거든요. 실제 조던 벨포트가 강연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서 관객들 모습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강연장까지 가서 비싼 돈 내고 앉아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자, 다음 영화는 평론가님이 만점에 모자라 한 5번 정도 보신 박찬욱 감독의 박쥐입니다. 라스트 씬을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저는 박찬욱 감독 같아요. 박쥐의 라스트 씬이 되면 이게 이제 뱀파이어가 된 신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게 된 친구의 아내인 또 김옥빈 씨도 뱀파이어가 된 상황이고, 마지막이 되면 자기가 초래한 그런 악은 스스로가 거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 주인공인 상현이라는 인물이, 송강호 씨가 김옥빈 씨를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세상의 끝에까지 가는 거죠. 극 중에 이 뱀파이어들은 이제 햇빛 앞에 나오게 되면 사실상 몸이 타들어가서 죽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새벽에 차를 몰고 그 세상 끝까지 가게 돼요. 해는 서서히 떠오르고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니까 이제 태주가 거기서 저항하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마지막 그 부분까지 대략 한 그 시간이 한 9분 정도 돼요. 근데 그 9분 동안은 사실상 그것만 똑 떼내서 단편영화제 출품해도 거대한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너무 탁월하게 만들었고요. 대사가 거의 없는데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둘이 주고받는 아주 짧은 대사만 있죠. 거의 무성영화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사실상 첫 장면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첫 번째 장면은 이 상현이라는 인물이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의 첫 번째 쇼트가 그 병실의 그 창문에 이렇게 통해서 비춰져 있는 나무 그림자로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햇빛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초반부에는 컨트라스트가 약해요. 그래서 이 명암대조가 강하지 않거든요. 점점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다가 마지막이 되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햇볕 속에서 인물들이 이글이글거리는 느낌들이 들죠. 이럴 정도로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한 전체적인 어떤 컨트라스트의 빌드업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태주가 포기를 하죠. 그 상현과 함께 종말에 같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세워놓은 그 주차해 놓은 차에 그 본네트 앞에 두 사람이 앉죠. 근데 앉는 상황에서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자기의 불편했던 신발을 벗게 되고 선물로 받은 남자의 신발을 신게 되는데 상현의 신발이에요. 네. 근데 그 신발은 굉장히 낡은 구두처럼 보이는데 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온 그런 피를 두 사람이 나눠 마시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상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에서 만나자고 그러죠. 그 얘기인즉슨 내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신론자. 그렇죠. 반면에 태주는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 즐거웠어요라는 어떤 쾌락주의자의 말로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모든 파멸 속에서 두 사람 몸이 타오르게 되고 다 끝나면 몸이 수덩이가 되죠. 네. 근데 이 영화의 거기서 끝나는 그 마지막 쇼트도 너무 멋있어요. 신고 있던 상현의 신발이 몸이 다 타들어가니까 이 부피가 줄잖아요. 네. 정강이가. 네. 그러니까 이 타버린 그 숫덩어리가 된 발이 이 신발을 지지하지 못하죠. 큰 신발이니까. 아무래도 크니까. 그 신발이 하나가 툭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잠시 후 또 다른 신발도 툭 떨어지면 그 떨어진 신발에 비추면서 끝을 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뭐 장대한 어떤 그런 파멸 같은 걸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러브 스토리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어쨌건 이 두 사람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랑은 그런 그 한계 속에서도 마지막의 죽음은 함께 맞이했잖아요. 외롭지 않았죠. 네. 그렇게 본다면 둘이 마지막으로 같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하나의 위안처럼 보이기도 하죠. 뒤집어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 신고 있는 신발이 떨어졌는데 그 신발은 결국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준 신발, 더군다나 과거에 자기가 너무 괴로웠을 때 밤거리를 맨발로 헤맸거든요. 네. 그때 그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로맨틱했죠. 네, 신발을 벗어주고 그 위에다 올려놓았던 어떤 사랑의 정점의 순간에 그 신발이에요. 네. 근데 그 신발을 자기가 마지막에 신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신발조차 지탱할 수 없어서 떨어지잖아요. 남자 신발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그 사랑은 그녀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사랑의 영화로 봐도 마지막이 굉장히 슬픈 비극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온몸에 마비가 온 라여사죠. 김혜숙 배우가 씩 웃는 장면이. 그것도 무시무시하죠. 네. 최후의 증인이죠. 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서 그 두 간부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면 통쾌한 어떤 그런 눈빛으로. 자, 다음도 만점 영화입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 멜랑콜리아. 사실 좋은 영화는 라스 씬이 다 좋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 중에서도 최고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멜랑콜리아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반 할리우드 재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르를 얘기한다면. 2010이나 네. 딥임팩트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난 영화를 굉장히 이제 즐길 만한 어떤 파멸의 스펙터클을 안전한 극장에서 즐기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떤 재난의 상황들을 일부러 볼거리로 영화가 보여주고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는 인물들의 어떤 숭고한 영웅적인 행위를 즐기게 만드는 게 재난 영화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플롯이잖아요. 라스 폰 트리가 그런 재난 영화를 만들 리도 없겠지만 영화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자기 언니의 대저택에서 결혼을 하게 된 동생의 이야기죠. 네. 저스틴이라는 인물이 이제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하고 있고요. 언니는 샬롯 갱스부르죠. 근데 일부에서 결혼식이 됐는데 그녀가 영화에서 이제 제목이 멜랑콜리아니까 우울증이잖아요. 네.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본인이 이상 행동을 해서 자기 결혼식을 자기가 망쳐요. 그게 일부의 내용에서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2부가 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상황. 큰 우울증이 다가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혜성 이름이 멜랑콜리아로 극중에서 되어 있는데 이 영화 속의 그 모든 상황이 사실상 우울증에 관한 거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봐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재난 영화로 봐도 이 영화의 마지막이 너무 엄청나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침내 혜성을 처음에 이제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이 자매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아이까지 있단 말이에요. 언니한테는 조카가. 근데 이 조카와 함께 셋이 공멸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아이한테는 공포를 안겨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죠. 거짓 희망을 주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법의 동굴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나뭇가지 몇 개로 이렇게 마법의 동굴이라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앙상하게 속이죠. 네. 근데 아이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셋이 들어가서 셋이 손을 잡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혜성이 점점 가까이 오죠. 그런데 영화의 맨 마지막 순간이 되면 충돌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언니가 손을 뗍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감싸줘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그대로 손을 잡고 있고 그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극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정말로 이 순간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입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 그럼 설마 했는데 정말로 아무런 그 최후의 여지 없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공멸 속에서 그냥 정말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영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불타오르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이 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의 종말이 오면 정말 저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잊을 수 없는 라스트 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 혹은 그 엄마의 서로 다른 어떤 태도가 주는 데서 오는 느낌들이라든지 그 속에서 더 커스튼 던스는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네, 이미 많이 무너져 내려서. 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침착해지는 그런 정반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찌됐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재난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런 어떤 실감나는 그런 지옥도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클레어처럼 막 발광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 아빠 부르면서 끝나지 않을까요? 저렇게 예상이 되고 혜성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면 네. 저도 비슷하게 죽을 것 같아요. 손잡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게 그나마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그 공포를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여린 어떤 그런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라라랜드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몽타주 플래시백 장면이죠. 네, 이 장면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네. 사실 대중영화에서 영화를 끝내는 어떤 이 약간의 패턴들 같은 것들도 있게 되고 그런데 라라랜드의 이 라스트 씬 대중영화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짙고 이렇게 깊게 더 여운 짙게 이렇게 만들어내서 마지막 순간에 활용점정하는 그런 라스트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바빌론에도 봐도 비슷한 어떤 몽타주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위플래시를 봐도 라스트씬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강렬하죠. 네, 나머지 영화들도 다 라스트씬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데이미언 셔젤의 최고의 라스트는 역시 라라랜드고요.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세월이 이제 5년 지났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여자는 배우로서 성공했고 남자도 재즈 뮤지션으로 성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재즈 클럽을 갖게 됐죠. 셰프스라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5년 동안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이 왜 5년 동안 안 만났는가? 마지막 순간에 거르프 직전에 파리로 가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 여자의 일정이 있는데 남자는 미국에서 자기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안 따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 5년 뒤에 우연히 재회하게 된 것이 그 클럽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클럽 장면은 너무나 이제 애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절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상대를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 순간 이제 머릿속에서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저랬더라면 어땠을까를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하는 것이 이제 플래시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상상 속에서 플래시백은 다 내용이 뭔가 하면 그때 없었던 그가 나한테 그때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의 연수예요. 약간 미련의 감정이 들어있나요? 미련이라기보다는 뭐 지금의 삶을 자기가 실패했다고 혹은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할까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 상상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둘이 연애 관계에 있을 때 자기가 1인극을 하는 너무 중요한 연기, 자기가 배우로서 굉장히 연극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하는 1인극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더군다나 그날 연기를 망쳤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그날 다른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거기 왔었더라면 그 다음에 영화의 중간에 보면 또 다른 뮤지션 친구인 존 레전드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 팀에 합류하지 않을래? 라고 다가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상상 속에서는. 그래서 존 레전드를 그냥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존 레전드의 팀에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때 오디션 뒷자리에 있다가 그녀를 끝난 그녀를 안아서 키스해 주었더라면 그 다음에 파리로 따라갔더라면 돌아와서 결혼했더라면 이게 다 가정법의 연쇄로 이제 플래시백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이죠. 그 모든 순간에 그가 없었고 그녀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5년 뒤에 갈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5년 뒤에 갈라진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가정법의 연쇄가 보여주는 정말 감정적인
사랑 영화로서의 어떤 극점 같은 것이 영화의 너무 슬픈 감정으로 뒷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상상하는 것조차도 남자인 그 세바스찬이 연주하는 기간 동안만 상상해요. 연주를 시작하면 그랬더라면 하고 상상하기 시작하고 연주가 딱 끝나는 순간 상상이 끝나요. 상상 속에서도 가장 달콤한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상상 속에서조차 그 장면은 영화로 표현돼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둘의 사랑을 그토록 달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건 음악이었고 영화였지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마지막 장면들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트의 낭만주의라고 할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릿한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 멋지게 표현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을 선택했던, 사랑을 선택했던 인생은 둘 다 아름다웠을 거라고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야심찬 사람이라면 그때 결혼 안 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슬프긴 한데. 새드 엔딩인가요? 새드 엔딩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본 그 사랑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으니까 저는 슬프게 느껴지죠. 쓰리죠. 네, 어쨌건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영화 제프 니콜스 감독, 제시카 차스테인 그리고 마이클 셰넌 주연의 테이크 쉘터입니다. 마이클 셰넌이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 정말 굉장하니까 연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사실상 주인공의 망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영화에서 마이클 셰넌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계속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게 되고 꿈도 꾸고요. 자기한테 어린 딸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종말 같은 상황 속에서부터 내 딸을 구해야겠다는 어떤 신념 같은 걸 갖고 이상행동들을 하게 되죠. 돈도 별로 없는데 어디선가 토네이도 같은 게 올 것 같고 또 거대한 자연재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방공호를 파잖아요. 대추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판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죠. 주변에서 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라스트 씬을 빼고 얘기하면 마침내 정말로 토네이도가 오긴 오는데 그게 이 남자의 예지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남자는 그동안 보였던 모든 것이 사실상 환각이었고 꿈이었고 악몽이었다는 걸 영화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라스트 씬 바로 직전이 되면 본인한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갑니다. 입원을 하죠. 네, 그래서 입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얘기는 다 끝났고 그 상황에서 입원하기 직전에 가족이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여행을 가자 해서 세 사람이 바닷가에 여행을 간 게 영화의 라스트 씬이죠. 이야기는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이 모든 것은 그의 망상에 가까웠던 것 같고 남자는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고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바닷가 저 멀리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주위를 초토화시킬 것 같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악천후가 속에서 어떤 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이 세 가족이 보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테이크 쉘터를 보고 나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진짜야 가짜야. 글쎄 말이야. 바로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약간 경우의 수로 얘기하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네. 마이클 셰넌의 악몽이에요. 마지막 장면도. 왜냐하면 계속 영화는 계속 악몽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장면도 알고 보니까 그의 병은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악몽을 꾸고 있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제시카 체스테인의 악몽으로 볼 수 있어요. 하도 시달려서. 네, 영화의 또 종반의 마지막 라스트 씬을 보게 되면 그 라스트 씬이 시작했을 때 부인이 안에서 음식을 다듬는다든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라스트 씬에서의 주요 화자는 유일한 화자는 아니지만 제시카 체스테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시카 체스테인이 마침내 남편처럼 그런 꿈을 꾸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혹은 유전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딸이 그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그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세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리얼이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넷 중에 어느 게 진짜냐가 아니라 이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라스트 신사에서 보여주는 이 부정교합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그게 어떤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영화의 끝이 나고 나면 굉장히 풍부한 어떤 다양한 복잡한 그런 상념들이 우리를 덮치게 되는데 이게 진짜 훌륭한 라스트 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라스트 씬에서의 상황은 단순한 그냥 악몽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이전까지 이 남자의 악몽을 보여줄 때
악몽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반드시 보여줘요. 이게 이 악몽을 다루는 이 영화의 로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갑자기 이 남자가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무슨 기름이 뒤섞인 것 같은 빗방울이 손에 떨어진다던가 갑자기 개가 사납게 온다던가 폭풍우가 몰려온다던가 하면 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뒤에 붙인단 말이에요. 연출도 꿈같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이 보신 게 사실은 리얼한 현실 같았죠. 네. 사실 이 남자의 악몽이었어요. 라는 걸 계속 연달아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꿈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꿈속의 장면은 꿈속에서 내가 주요 화자잖아요. 내가 네. 시점의 제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악몽들이 다 일종의 시점 쇼트를 찍혔거든요. 주관적인 시점으로. 근데 영화의 라스트 씬을 보면 그냥 객관적 시선으로 찍었어요. 대부분. 맨 뒤에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은 발생한 사실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발생한 사실이든 아니면 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꾸었던 악몽이든 간에 이 마지막 장면이 주는 굉장한 충격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처음으로 의견이 일치했어요. 라스트 씬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이 영화는 시대 불안증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제각각 그런 어떤 불안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시대의 불안 혹은 이 남자의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부부는 서로 의견이 계속 달랐어요. 아내의 의견은 뭐였냐면 당신의 불안의 원인은 당신 속에 있어. 다시 말하면 질환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남자는 무슨 소리야 바깥에 있어. 재앙이다. 왜냐하면 나는 일종의 예지력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 사람이 나란히 똑같은 자리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재난을 바라보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지구를 삼킬 만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부부가 의견이 일치한 거예요. 아이까지. 그런 측면에서 그 함께라는 형식이 주는 또 묘한 더군다나 마지막 순간에 제시카 체스테인이 오케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담담해 보이잖아요. 결연하죠.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라스트 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6번째 영화 크리스티안 페트롤트 감독의 피닉스. 네. 패트롤트 영화 정말 다 좋았어요. 국내 개봉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영화가 거의 역순으로 국내에 들어오다시피 했고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 된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크리스티안 페트롤트 감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 좋지만 특히 피닉스고요.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피닉스의 라스트 씬은 진짜 핵소름이에요. 아내가 유대계 독일인이죠. 남편은 유대계가 아닌 그냥 보통 독일인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그 전에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고 압박을 받으면서 함께 투옥이 되게 되는데 이 남편은 아내를 배신한 대가로 자기가 풀려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을 그 안에서 하게 되죠. 바로 이혼하죠. 근데 아내는 그 사실을 몰라요. 남편이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포됐다는 것도 모르고 네. 그 상황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가 독일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간신히 죽음에서부터 수용소에서 풀려나오게 되죠. 그 옛날 남편을 찾아가는 거죠. 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용소에서. 더군다나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당한 일들이나 여러 가지 재난들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변해서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앞에 계속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남편은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내의 재산이 탐나죠. 그래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면서 사실은 진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접근해오는 여자가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아내 역할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피닉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라스트 씬이 되게 되면 그녀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던 건 사실은 남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들이었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녀가.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마 그녀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위선자들 한통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 팀이 다 모이게 되는데 친구들은 그녀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를 밀고 하거나 버린 적이 없어. 우리는 너의 선한 이웃이었어. 라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되면. 남편은 뭘 연기하냐면 상대방이 자기 아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 너는 내 아내야 라고 연기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녀도 연기하고 있는데 그녀 입장에서는 뭘 연기하냐면 나는 과거의 남편과 그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야 라는 걸 연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연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연기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되면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근데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들 모인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거의 금이 간 이런 관계에서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서로 좋은 말만 그녀한테 해주는 거예요. 넬리한테.
넬리한테 친구였던 한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며칠 전에 너희들 옛날에 자주 갔을 때 스튜디오 있잖아. 그 벤치 있잖아. 내가 거기 가봤거든. 근데 너희들이 항상 앉아있던 그 벤치 너머로 그 스튜디오 안에서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옛날이 다시 돌아온 것 같고 눈을 감으면서 듣다 보니까 아 그래 바로 이런 거였지라는 어떤 만족감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내한테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고 우리 사랑은 영원하고 이런 또 애정을 퍼부어요. 더 이상 그녀가 못 견디게 되죠. 이 거짓의 어떤 위선 같은 것들을. 참교 가야죠. 네. 그래서 어떡하냐면 다 들어오라고 하죠. 들어온 다음에 남편한테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하고 Speak Low라는 노래를 반주해달라 라고 하니까 남편이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피아노를 쳐주죠. Speak Low를 부르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남편이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듯이 사람 다 있는 앞에서 자기 어떤 그런 절절한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들도 그 사랑을 엄청난 것처럼 마치 입으로 떠벌렸잖아요. Speak low 하라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 사랑을 말할 때는 나직히 속삭이세요. 나직히 속삭여도 그 사랑이 사실은 진실할까 말까인데 이들은 거짓된 사랑을 자기들이 찔리니까 더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일갈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독일 영화란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어로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그 Speak Low라는 노래는 영어죠. 미국 노래이고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관한 은유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노래를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손목을 봤는데 노래하다가 이렇게 손목에서 이렇게 손이 올라간 걸 보니까 수감자 번호가 적혀 있죠.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아내였구나라는 걸 남편이 깨닫게 되죠. 그 순간 반주를 더 이상 못해요. 좀 벙찌죠. 네. 근데 아내는 계속 노래를 합니다. 네. 그 노래를 마침내 그 슬픈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집어들고 바깥으로 퇴장하면 끝이에요. 그때 그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빨간색 드레스로 차려입었어요. 그 드레스는 굉장히 멋진 그런 남편이 준 그런 드레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남편과 가장 행복했을 때 파리에 갔을 때 샀던 바로 그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그걸 신고 있는 이유는 남편이 그렇게 신고 오고 입고 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오면 생존자로서 얼마나 살아 돌아왔으니까 기쁘겠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 가장 예뻤던 그런 추억이 담긴 신발을 신고 올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생존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와 신난다 해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올까?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가져갈 것은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끔찍한 얘기들에 대한 증언이 아닐까? 라고 주인공은 그 이전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들은 지금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빨갛게 예쁜 드레스, 멋진 구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스튜디오에 갔더니 과거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더라. 그 남편은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이 모든 거짓된 이미지를 그녀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퇴장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그런 너희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가짜 이미지에 넬리는 존재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프레임 바깥으로 퇴장하면 그녀는 영원히 이 영화에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퇴장한 다음에 심지어는 포커스 아웃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퇴장한 그 방면 쪽으로 카메라가 비춰지면서 텅 빈 공간을 비워주는데 이 공간이 온통 뿌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된 세상은 세상에서 텅 빈 어떤 그런 느낌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라는 이미지를 부수는 그런 초점이 맞지 않는 이미지로 대체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멜로 영화로서도 진짜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탁월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물들의 관계가 사실은 민족이나 나라나 역사에 대한 은유란 말이에요. 이 남자나 이웃들은 사실은 그냥 독일인들인 거고요. 아내인 넬리는 독일인이라고 자기는 믿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독일인들인지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거짓된 어떤 관계를 강요를 하죠. 근데 그런 일을 당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 부부간의 어떤 굉장히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상 은유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최후의 영화는 비간 감독의 지구 최후의 밤. 네. 지구 최후의 밤 라스트씬도 진짜 굉장하죠. 우리가 보통 영화는 꿈이야, 영화는 마법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라랜드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영화는 영화가 마법이야. 영화라는 것은 꿈이야. 백일몽이야, 자각몽이야 라는 것을 이 영화의 라스트씬만큼 탁월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연출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화는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에서 과거에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 남자가 옛날 사귀었던 여자가 생각이 나겠죠? 거기서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였으니까.
근데 그 여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더듬어서 그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배우들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극 중의 상황들은 좀 다르고 네, 그러면서 이 두 이야기가 약간 겹쳐 있으면서 앞의 이야기를 변형한 것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붙어 있죠. 근데 일부 앞부분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파편처럼 묘사가 돼요. 실제 있으니. 네, 막 이렇게 전멸하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영화의 후반부는 너무 생생하게 보여요. 네. 이 후반부를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너무 독특한 방식으로 찍었는데 일단 3D로 찍었고요. 두 번째는 시퀀스 쇼트로 찍었어요. 시퀀스 쇼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917처럼 1917은 하나의 거대한 시퀀스가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편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뭐 따로 촬영을 해서 이었지만 어찌됐건 영화의 마지막 장면 2부에 해당하는 그 1시간 정도의 장면은 커트가 하나도 없어요. 영화에서 3D로 찍었고 시퀀스 쇼트로 찍었기 때문에 이 전반부에 실제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는 장면들은 막 그런 파편처럼 영화가 묘사하는데 오히려 꿈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영화처럼 보이는, 극 중에서 주인공이 극장에서 본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인공이 극장에 갔다가 거기서 깜빡 조는 바람에 꾸는 꿈처럼도 보이는 게 2부인데 그 2부는 너무 생생하게 보이게 만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감각으로 네, 마치 제가 그 옆에서 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감각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비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현실이 오히려 제대로 기억이 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반면에 꿈이라든지 혹은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현실의 사랑이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마법처럼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영화이고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되면 주인공이 그 직전에 이 여자가 노천에서 산 그 폭죽이 있습니다. 2유안짜리? 네, 그러니까 한 2유안이니까 한 400원 정도? 네. 싸구려 폭죽이죠. 사면서 그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 가요? 하니까 딱 1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싸구려 폭죽이니까. 그 폭죽을 갖고 갔다가 자기한테 계속 다가오는 그 남자 주인공한테 그 폭죽을 선물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폭죽은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죽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녀가 뭐라고 말을 받냐면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라고 말을 받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 그 2부에서의 남녀 관계는 그냥 찰나에 불과한 가벼운 그런 만남 속에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그들이 했던 말처럼 방위 회전을 하기 시작하고 방위 회전하면 두 사람은 키스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키스를 하기 시작하고 키스하는 두 사람을 한참 비추던 카메라가 둘을 버려두고 둘을 떠나서 비추게 되면 1분 전에 불을 붙여놓았던 그 폭죽이 그 거울 앞에서 타고 있는 것을 비춰주죠.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딱 그 순간 비추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게 영화적인 일종의 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화의 왜 1시간이라 되는 맨 뒷부분을 시퀀스 쇼트로 찍었을까? 한 쇼트로 찍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면 때문이에요. 이 폭죽은 1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폭죽에 불을 붙이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방위 회전하고 키스하고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다시 폭죽으로 갔을 때 폭죽이 여전히 타고 있거든요. 제가 재봤는데 8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분이 걸린다는 것을 영화가 물리적으로 그대로 체험해 주는데 1분짜리 폭죽이 8분이 이르도록 계속 타도록 영화가 보여주는 게 그게 영화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영화가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이걸 일반 영화처럼 쇼트들을 나누어서 연결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폭죽이 8분간 타고 있었다는 걸 설득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이 폭죽은 영화 속에서 커트 없이 그대로 물론 다른 때 갔다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8분이나 러닝타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둘의 만남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일회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것이기도 하고 정말로 찰나적인 그런 폭죽과 이런 싸구려 폭죽과도 같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이 키스를 하기 시작하고 영화를 그것을 찍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숭고하고도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사람이 훌륭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지막에 폭죽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이 장면은 사랑 영화로서 너무 훌륭하고 영화라는 매체에 바치는 최상의 러브레터 같은 그런 선언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 추천한 영화는 공교롭게도 우울의 극치를 보여주는 두 영화입니다. 그러네요. 정신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티브들도 있고요. 네. 테이크 쉘터 그리고 또 멜랑콜리아 이 두 편의 영화 추천드리겠습니다. 7편 라스트 씬을 제가 고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를 또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한테 지금 멜랑콜리아거든요. 야. 정말 최고의 라스트씬 같고요. 네. 두 편의 라스트씬을 한번 연이어서 보시면 어떨까, 이 두 편의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보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이 바닥으로 치달을 수 있는. 밥 많이 드시고요. 예. 한 9시간 주무시고 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예. 또 감정이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보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테이크 쉘터, 멜랑콜리아 모두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딩씬, 최고 엔딩씬 뽑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